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환율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유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나 또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환율 수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져 왔던 1450원 선을 가볍게 돌파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국제금융센터의 홍경식 부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홍경식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돌파했는데 아무래도 FOMC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거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달러화 자체가 FOMC 결과로 내년 이게 4회 인하하기로 했다가 2회 인하로 이제 미국 연준의 점도표가 나오면 FOMC 점도표가 나오면서 그 충격으로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돌파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도표라고 하는 거는 연준 위원이 이제 12명 위원, FOMC 위원. FOMC 19명이죠. 아, 맞습니다. 19명이 그 향후의 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표인데 3개월 전에 이제 내년에는 4회. 이제 네 차례 0.25%포인트씩 네 차례 1%포인트를 내린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절반으로 그렇죠. 내린다고 하니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정책 변화가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도 한국은행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 좀 포커스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환율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준금리 내지는 내외금리 차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내외금리 차에 의해서 자금이 이탈하고 위출입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금리 차가 반영하는 게 결국은 경제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 그걸 반영하고 또 금리 차라는 게 외환 시장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원달러 환율 내지는 그 자국 환율과 타는 나라의 환율 상대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할 때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어제 물가 동향 설명회도 있었지만 계속 내수 부진 때문에 성장률도 낮추면서 완화 정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완화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은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고 한국은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면은 그 격차에 의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환율,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금리를 결정할 때 그런 걸 갖다가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걸 여쭤볼게요. 그러면 금리 차가 생겼다. 네.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상단이 4.5%고 우리는 3%란 말이에요. 그러면 1.5%포인트 생기니까 일반 사람들은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니까 한국에 있던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갈 거다. 그래서 환율이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그게 이제 이론상에 경제 원론상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차이가 있으면은 수익률이 더 높은 곳으로 돈이 흘러가죠. 돈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환율 변동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원론이 맞아요. 그리고 많은 교수님 하셨던 분들도 금통위원으로 새로 오시고 나서 많은 질문하시는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제의 현상을 보면은 금리 차 때문에 돈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돈이 가장 쉽게 움직이는 게 주식 자금하고 채권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채권 자금은 금리를 보고 움직이는 자금이란 말입니다. 주식 자금은 그 기업의 그 주식의 펀더멘탈을 보죠.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고 그러면 금리 차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채권 자금이 움직여야 돼요. 다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채권 자금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만기 도래하는 거에 이탈하는 거는 있을지언정 금리 차 때문에 확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상당 부분의 채권 투자 자금 자체가 금리를 좇아서 움직이는 자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외국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차원,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자금을 한국 채권을 수유를 한다랄지 뭐 공공기관이 그런다랄지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자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변동성이 심한 자금은 채권 자금보다 주식 자금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 자금은 기업의 수익성, 상대적인 주가의 성장률, 상승률, 이의 차이도 있지만은 특히 그 환율 변동에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원화가 약세될 것 같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그 시기에는 외국계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환율이 강세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좀 긴 시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김없이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미 간 자금 차이에 의해 그 기준금리 차이에 의해 가지고 채권 자금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준금리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환율이 먼저 가격이 형성이 되고 기대가 그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식 자금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잔액 사건이랄지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자금들이 특히 주식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환율이 상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면은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불안정하면은 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는 환율이 높아지고 싸져야지 내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계 입장에서. 그거는 우리가 남미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쪽 비교해가지고 참 안 된 얘기입니다. 요새 남미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몇 년 사이에 대통령 탄핵이 뭐 2번씩이나 있고 뭐 계엄령 떨어지고 주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 오르고 환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뭐 중남미나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밖에 없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니 페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그러면 그 훌륭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제가 들었기에 뭐 5천 명 이상에 되는 그런 훌륭한 이코노미스트들이 몰려 있는 집단인데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50bp 비컷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근데 다 놀랬죠 그때. 그때도 당시에 놀랬죠. 근데 불과 3개월 후에 지금 시점에서 생각보다 경제가 좋다. 그래서 이 금리를 당초에 100bp를 내리겠다고 했던 걸 50bp로 내리겠다. 이거 중앙은행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까? 오락가락 냉탕 온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에 비컷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도 그랬고 다른 자리에서도 그랬고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인하로 접어들 때 퍼스트 스텝, 첫 발자국에서 금융위기나 신용경색이 없는 상황, 더군다나 경기 침체도 본인 입으로 없다고 하면서 50bp 비컷을 한다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이거는 경제 상황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에 의구심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럼 그대로 밀고 나가든가.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상황이 성장률은 더 높고 물가도 생각보다 안 떨어져.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를 비컷을 쪼개면은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4번 인하를 했어요. 9월 이후에. 사실상 100bp. 근데 내년에는 2번밖에 안 한다? 그럴 바에야 한 번씩 비컷을 안 하고 그렇죠. 한 번 밀어놨던 걸 내년 1월에 추가로 해서 내년에 추가로 해서 내년 3번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그만큼 덜 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그 내부에도 상대적으로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근데 미 연준이 뭐 이번만 실수를 한 건 아니죠. 미 연준이 실수인지 파월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 걱정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을 늦게 했다가 나중에 다급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걸 3번이나 하게 되고, 그때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올 연말에 금리 인하 검토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 해가지고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가 6번에서 8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시장 기대를 심어줬다가 또 그게 아니겠네 했다가 3월부터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컷. 그거에 제 실수.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비컷을 갖다가랑 반대되는 입장을. 이런데 한두 번 정도 실수면은 용인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4번 이렇게 되면은 좀 신뢰를 잃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 연준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힘이 센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좀 비판이 덜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위태위태 하겠네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과연 신뢰의 위기, 정책에 대한 신뢰의 위기의 측면이랑, 그 다음에 트럼프 정책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랑은 국민적 신뢰냐, 연준에 대한, 아니면은 트럼프가 연준에 대한
실내냐 이거는 좀 다른 어쨌든 거니까요. 시장에서는 그전부터 좀 페드나 파월 의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의구심이 좀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 한국은행이 물가 점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제 네.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거였고, 그 당시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거든요. 네, 도비시한 시그널을 해놨죠. 예, 올해 일단 성장률을 불과 보름 전에 2.2%였는데 2.1%로 0.1%포인트를 낮췄고, 정부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화정책도 경기를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하겠다. 저번 금통위부터 금통위원들의 포커스가 의사록 나온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물가, 경기, 그다음에 환율, 금융안정, 가계부채 누정 이런 문제 중에 1순위로 꼽은 게 포커스가 다 경기 중심으로 일단 옮겨갔었죠. 그러면 어저께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뭐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상황에 보면 환율이 이렇게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450원이면은 말씀하신 대로 외환위기 이후에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글로벌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에 예. 건데, 맞아요. 그럼 이렇게 환율이 뛰는 순간에 우리는 통화정책을 경기를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 이거는 경기를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빨리 당기겠다는 건데, 이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과연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어제 얘기한 게 틀렸느냐? 그러면 1,450원이 계속 갈 거냐?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모레쯤 됐는데 오늘의 미 연준의 FOMC의 쇼크가 가라앉으면서 달러화가 점점 이제 강세가 됐던 게 진정되면은 그런 비판이 또 잦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은 당일 데이터보다는 좀 긴 시기에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의 시계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거는 경기에 대한 지표를 보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어제 얘기했던 건. 그렇죠. 근데 오늘 나온 거는 금융지표잖아요. 그죠? 금융 외환 시장 지표잖아요. 시장 지표가 실물 경제 지표보다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이 서로 다르긴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수치가 과연 그때 말한 거에 부합하느냐, 안 부합할 수도 있냐,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은행 출신이라서 아니, 또 실제로 정책을 친절해요. 실제로 해보면 엄청난 비난이 많이 쏟아질 경우가 있는데 또 지나고 보면은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했지만 미국 중앙은행도 내부에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한 명이 또 소수 의견이 있었죠. 소수 의견이 비컷 할 때도 있었고. 소수 의견이 있었고.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지금 마찬가지죠. 유례 없이 소수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번에 한 번, 저번에 한 분, 저번에 두 분 이렇게 나왔었죠. 거기다가 이번 금리 2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는 하는 부총재죠. 유상대 부총재가 또 반대 소수 의견을 냈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한 20년간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성태 부총재가 있을 때 그때가 2002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때 소위 금통위 반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승 총재께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싶었는데 사전 조율이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날 당일날 바로 까고 발표하는 건데 금통위원들께서 다수가 인하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박승 총재님은 사회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겠다 해서 했고, 집행부 입장을 대신 대변하는 거는 이성태 부총재께서 소수 의견으로 대변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은 좀 다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금통위원은 7명이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는 총재는 사회 역할을 하시는 거고, 의장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6명이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 갖고 만장일치가 나오면 만장일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소수 의견이 나왔으면 누가 소수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4대2가 나왔고,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에 반대하셨던 분이 장용성 이제 서울대 교수님, 그다음에 유상대 하는 부총재 2명이었거든요. 근데 유상대 부총재가 그렇게 꼬장꼬장한 분이시냐. 그런 분 아니다. 총재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반대를 할 분이냐 할 때는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총재님이 인상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유상대 부총재가 반기를 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도 힌트가 있습니다만 총재님도 인하를 충분히 할 만한 여건으로 생각을 하신 거고, 그런 속에서 이제
한데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인하를 안 해야 되는 측면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내지는 환율 측면에서 고민이 있다는 걸 좀 더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의욕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유상대 부총재랑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하여튼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는 뭐 있는 거고 특히 경제 상황이 경기가 변동하는 변곡점에 있거나 그거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전환될 때,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를 긴축으로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소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건강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 연준의 입장처럼 뭐 비컷하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어떤 좀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닌 이상은 이 전환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 의견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의 관심이 이제 환율 수준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어저께 간담회를 보면 또 재밌는 얘기를 하신 게 이창용 총재가 30원 정도가 1430원.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아, 한 30원 추가로. 정도가 올라간 것 같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효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30원 정도가 추가로 더 위로 튀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건 정상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1,400원대 환율이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최상무 부총리도 저번에 그렇죠. 해외 출장 가서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수급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수출 측면에서는 아직 상당히 경상수지가 플러스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니까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거 못지않은 게 서학개미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쪽에서 해외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수급 면에서 다 상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보면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주식 투자가 줄거나 아니면은 경상수지가 더 흑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수준에서 더 내려갈 수급상의 여건 자체가 쉽게 눈에 띄진 않는 거죠. 환율이 내려갈. 1,400원 안팎이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는 뉴노멀이라는 거는 선언을 하면은 맞추면 선지자가 되는 거고, 못 맞추면은 아닌 거게 되는데. 못 맞춘 사람 별로 얘기 안 해요. 맞췄을 때만 기억하지.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다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고, 뉴노멀이어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긴 시간이 1년, 2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 수준 어떻게 보나요? 비상계엄 전까지만 하더라도 1,300원대, 뭐 1,200원대 얘기도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도 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모니터링 하는 데가 국제금융센터로. 예, 저희가 뭐 외신이가 해외 평가는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비상계엄 이후에 환율 레벨이 다른 나라보다 확 뛰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면 바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탄핵 과정, 그리고 탄핵하면서 이후에 탄핵이 인용되느냐, 이 과정이 프로세스가 여전히 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가라앉는다는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높았던 수준이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팀에서는 애써서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은 정치적 상황과 프로세스가 다르게 돌아가면서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결국은 환율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환율이 지금 이제 1,400원 안팎을 오가는 수준이 지속이 되는 거고, 또 미국이나 특히 미국 쪽에서 통상 정책이나 뭐 이런 쪽에서 충격이 있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어저께 물가점검 회의를 보면 1월달 내년 1월, 2월 이제 금통위가 있고 통화시장 방향 회의가 있는데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에 계셨으니까 1,450원, 1,450원에서 1,500원대 환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가정이긴 하지만, 예.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겁니다.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쉽지 않다. 겁니다. 예, 만약에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것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입 물가를 통해 가지고 물가 프로세스가 과연
1%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이것이 또 금융 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금융 안정은 가계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1,400원대 초반이라 그러면은 뭐 1,300원대 후반이라 그러면은 300원대요.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외화 포지션 상에서의 외화 건전성에서가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이 100원 이상 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외환 파생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 포지션을 갖다가 1,300원대 후반이나 1,400원대 초반에 맞춰놨다가 이것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마진콜이 발생해 가지고 외환 수요가 갑자기 급속하게 늘면서 오버슈팅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가 계속 이제 흑자 폭이 줄으면서 적자 폭이 되면은 경상수지 방어로, 대외 방어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서 내수를 죽여야 되거든요. 수입 수요를 죽여야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물가가 오르는, 수입 측면에서 물가 오를 때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거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수가 안 좋으니까는 줄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은 과연 정책 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그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과연 정책 조합으로 금융 안정을 위해서 현재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묶어놓은 게 유효하고 그게 그대로 효과를 발휘할 거냐는 사이드 이펙트 문제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 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20, 30년의 경제 정책을 보면은 당장의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증요법을 썼어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요법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긴 시기에서 가져야 될 건전성에 관한 걸 다 놓쳤어요. 그 결과가 20년 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디레버리지가 없는 유일한 국가가 된 게 하나고, 그래서 가계부채 누적이 되면서 그게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의 문제랑 뭉쳐가지고 지금 내수 분위기 가속화되는 그런 결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헤쳐나가기 위한 정책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또 다른 안정을 해칠 가능성은 없느냐. 이거를 같이 살펴야지 당장 눈앞에 것만 닥쳤다가는 우리가 또 다른 계속 반복된 또 다른 과오를 범할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된다.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또 하는 친정편을 들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행이 너무 경기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맨데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세컨더리로 금융 안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정책은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이것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금리에 의한 가계부채 누중, 이거는 금리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거시건전성 규제나 금융 안정을 위한 규제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정책을 하면서 이 조합은 어떻게 되냐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예, 제 생각에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홍 부원장님을 모시고 환율과 중앙은행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약하자 그러면 이 1,400원대 환율이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될 수 있다는 이런 펀더멘탈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내년 1, 2월 달 이제 금리 정책이 있을 텐데 그때 경기뿐만 아니라 환율도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네,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시경제 변수가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인사이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